우리 권평 박사님 견해를 좀 듣고 싶다고. 아예 저기 논찬의 글에 나와 있는 두 가지거든요.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개 보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유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1832년 칼군출라보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왔어요. 9월에 그 1884년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고종 앞에서 얘기했을 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1800, 그리고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 제 친구들도 선교사가 있는데 자비량 선교사들이 있어요. 의사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너무 자기를 과시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트라라고 하는 두 걸출한 장로교와 그 감리교를 대표하는 두 분의 선교사, 목사 선교사죠.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32년, 84년, 85년 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 민교회 선생님도 제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옛날에는 85년설 얘기하시다가 또 84년설 얘기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선교 원년을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대다수가 언제로 잡냐면 188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희명 50주년 행사를 1934년에 가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이 50주년 희년 행사를 1934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1884년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우리나라의 선교 원년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입장에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주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정주라는 거는 딱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하는 선교가 있는 거고, 스쳐 지나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선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뷰칠라포 선교사님은 스쳐 지나가는 선교를 하신 거고, 언더우드, 알렌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정주 선교를 하신 겁니다. 거기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스쳐 지나가는 선교와 그 다음에 정주 선교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하신 우리 발표자는 1832년으로 오늘은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동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중국 선교를 위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려운 면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교회도 있지만 옆에 또 보이스피스가 또 있고 사람들 이렇게 등쳐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악한 놈도 있고 선한 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제국주의를 앞세워가지고 했던 이 최초로 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밖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뜻하지 않는 한 갈 수가 없었고, 뷰칠라포는 아까 우리 최태성 박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너무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목적을 향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입장이 다른 거겠죠. 사실 여러분 인생 돌아보고 저 인생 돌아봅시다. 비판받지 않을 요소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돈 던져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최태성 박사님 저보다 더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런 사랑과 열정, 복음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더러운 이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답도 잘 해주셨고,
그러면 그 김유준 박사님은 아까 이제 책 원소도 가지고 오시고 그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회에서인가요?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검평 박사님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832년이에요. 정주영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성. 우리나라에 오신 부산에 오셨다가 서울에 배를 타고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와서 이제 쭉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이제 선교지로 걸어가는 중에 한 달여 동안 그 가운데 질병 이지를 걸려서 결국 이제 도착하자마자 5일 만에 돌아가신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뭐 한 달여 동안 와서 그냥 걷고 도착하고 언어 공부하고 도착한 것밖에 없는데 부산에서 그분은 와서 5일 동안 그냥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은 과연 선교사님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는 하늘의 빛이 떨어져서 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소식을 누이가 편지를 통해서 호주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국의 그런 부산 지역에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교를 정말 어떤 걸 선교다, 선교의 시작이다, 선교가 결과가 정말 완전 훌륭한 성과적이다 할 때 그것이 정말 혹은 10년, 20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어떤 대학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뭔가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과연 선교일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삶도 3년밖에 안 된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런 결실 없이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이분의 삶이 비록 중국 선교를 위한 거쳐간 하지만 그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그는 달려갔던 사람으로 볼 때 그의 스쳐가는 그 지역 가운데 조선에 한국에 거쳤던 그 시간이 정말 한 20여일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성과적인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국이나 혹은 독일 지역의 중심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아닌 주로 우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선교사님 대부분이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전수조사를 제가 정부 연구과제를 하면서 해봤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 50주년 기념 이런 모든 행사도 그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앞에 있었던 분들의 그런 분들이 축소됐고 어찌 보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맥락준 박사님이 1832년이라고 명확하게 숫자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을 알린 것처럼 다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 두 분의 견해를 제가 들어봤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논찬자 두 분 계신데 논찬자 두 분 지목하셔서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개천 중앙교회 김동진 장로입니다. 아까 권평교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 김유준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전달된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토마스 1866년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 대동강에서 박충건 씨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제 토마스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 규출라고 선교사님이 대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1884년이냐 85년이냐 그 복음 원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 규출라고 선교사님과 연대적으로 볼 때 그건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복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최초로 전달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도 뭐 규출라프 선교사님을 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까 이제 원산도냐 고대도냐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들이 뭐 갈등이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832년에 기출학교 선교사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16년 전에 마량진에 이제 그 영국 함선 알세스토호 그 머리 맥스웰 선장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줬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 뭐 최초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뭐 정리를 하고 우리 지역 간에도 그런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라든지 개신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전달된 것은 그러면은 1816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전래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든지 대답해 주시면 여기 세 분 중에 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기독교 복음됐느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이걸 이제 우리가 프리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김유식, 김춘추 그때 당나라에 그 네스토리우스교라는 게 전파가 됐습니다. 천주교죠. 네스토리우스교. 그게 전파가 됐는데 그때 신라와 당나라가 굉장히 교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당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 당시에 유물이 발견되는데 기원장 같은 데 십자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몽고 시대도 있습니다. 또 임시왜란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해야 되느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천주교는 그럼 언제 왔냐? 1784년입니다. 딱 100년 먼저 왔습니다. 그럼 천주교 그전에는 안 믿었냐? 아니요. 이 사람들 다 중국에서 책 가져다가 다 봤다 이거예요. 처음에 농학으로 시작하고 의학으로 시작하다가 그걸 다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1784년을 자기들이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된 해로 잡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다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보낸 천주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84년에 이스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중국의 북경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서장관이에요. 서장관은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공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 왕이 주는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서장관이라고 해요. 그 서장관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수문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갔어요. 북경의 북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있고 성예가 있었어요. 세례라고 해서 성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784년이 천주교의 전래된 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그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냐? 복음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천주교 더 있었습니다. 그전에 영조, 정조시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는다 이거예요. 왜? 그게 천주교의 전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 사람이 주의해 본 부분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교회사에서 제일 논쟁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가 순교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알라메스라고 런던 그 미션 소사이어티 에서 파송한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금방 토마스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노티보이라고 해요. 노티보이. 저 새끼 저건 그렇게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들은 평가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기준을 세워야 된다. 천주교처럼 아니면 개신교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때부터 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어떤 대다수 선교사가 1884년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1832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제가 사실은 서양교회에서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경교라고 합니다. 당태종을 만나기도 했고요. 경교 선교사.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라 시대 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돌 십자가가 발견된 돌 십자가가 지금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학교 객춘형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1333년 고려 충수왕 때 로마 교황께서 충수왕에게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보낸 사절단들을 잘 맞이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서한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 기록이 로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92년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제의 종군신부로 왔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종군신부가 부산에서 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영세라고 하는 카톨릭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그 사제, 신부 수업을 해서 그 3명의 이름이 로마 교황청의 이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서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쪽으로 왔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헌이나 사료, 역사적인 사료들이 우리에게 발견돼야만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어떤 역사적인 관점과 해석을 하느냐. 아까 일제시대 1592년에 들어왔지만 이제 침략 시기에 들어온 것을 카톨릭에서 어떤 본연으로 삼기에는 민주적 자존감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관이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측면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여기 좀 그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삼국시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에 하지 않을 만큼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유명한 그 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별일 제쳐놓고 이 거제도가 참 한국의 최고의 그 선교 참 중요한 그것을 자체를 가지고 참 좋은 분들이 오겠구나 해서 오늘 참석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62년도에 강천 강주교회 그 신무와처럼 손흥구 목사님이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언도 했고 거제도에서 나는 거제도가 제일 처음 선교 들어간 줄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 박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강의로 오실 때는 거제도에 피체라고 선교사가 어떻게 그 선교 그 자체를 터전을 여기서 먼저 심었는지 그런 것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를 유인물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에 주인공이 빠진 축하객들로만 사진이 장식이 된 것 같아요. 휘슬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줬으면 이 이야기가 참 쉽겠고 짧게 출생에서부터 약사 또 그 다음에 이력을 적어놨으면 장시간의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하는데 거기에 보면 휘슬라프라고 하는 인물이 한 장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자료에다가 휘슬라프의 생애와 사상 활동에 대해서 가벼운 첨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우리 엄승용 박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받아서 영광입니다. 오늘 권정 박사님 그 발제, 그리고 최태성 박사님, 김우준 박사님 논사를 통해서 휘슬라프 인물의 그 어떤 이해 아주 깊게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 마지막 8년을 문화재청에서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유산순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논쟁의 중국점은 결국 국가의 역사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박세민 목사님 모시고 고대도 가서 이제 기념식 참가하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기출납부 유적지를 어떤 국가의 문화유산 평가 기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 중에서 종교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에 관련된 종교유적지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기독교 관련된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대문화유산 제도가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고종이 이제 교육 목적이라든가 의료 목적으로 외국의 선교사 이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1895년 이후에 만들어서 그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1832년이라고 하는 기출납부의 한국, 특히 이제 고령지역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문화유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작년에도 그 기독교 관련된 그 근대문화유산 지정 3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90년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 그 회의에서 보낸 누구신가요? 로제타 홀이 만들어서 한글 전자 판이 이제 그게 문화유산으로 됐어요. 이상재 선생님의 서안도 문화유산으로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앞에 이제 전문가님들도 다 계시고, 이제는 역사문화,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출납부 관련된 문화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 증거물, 사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그 제도라든가 유네스코 협약위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출납부 관련된 가치 있는 어떤 그 증거물을 우리가 확보할 수만 있다면은 기출납부에 관련된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1895년 이후에 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종이 인전교사, 다시 말하면 비자를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래서 인전교사라고 하는 비자를 내준 게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언더드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서 세례를 받고 다시 들어올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료 확보하는 걸, 뭐 우리 중학생하고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그 뭐 실록이라든 왕조실록이라든 일성록, 왕조실록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대도냐 원산도냐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된다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그 임원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임원분들이 빨리 그 고대도냐 원산도냐를 해결해가지고 추진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이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쪽에 저희가 쭉 어떤 저희 명칭인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 사업회 주관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규모가 얼마가 되면 저는 정부 사업을 저희가 받아내고, 이게 지금 보령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저는 규모를 떠나서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공식적으로 국가 기록물로 남기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국가 기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추후에 유네스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플로어에서 주신 말씀을 다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좋은 의견으로 이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고 이영재 교수님, 엄승용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권평 박사님 말씀이 원산도냐 고단도냐 빨리 정리하라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인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대도냐 원산도냐 이게 정리가 문제가 아니고, 규출납부 선교사 아니면 원산도도 오셨고 고대도 오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령에 오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큰 폭에서 고대도든 원산도든
얼마든지 규출라프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그 발자취나 어떤 이런 부분들, 선교적인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원산도에도 세울 수 있고 고대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령에 오신 규출라프, 칼 규출라프 선교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경청 박사님 높은 이 배짱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기출라프를 작년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오늘 우리 권 박사님께서 이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이 기출라프의 생애 주기를 보니까 말이죠. 이분의 생애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아버지를 4살 때 죽음을 맞이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학대받고 유년기의 상처가 많은 가운데 그 양가 평가를 하면서 괴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의 신앙적인 배경이 좀 더 다음에 어떤 분이 발제하든 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기출라프를 과연 선교사로 보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 권 박사님의 이 발제를 보면서 과연 이분을 기출라프를 선교사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약 20일간 우리 고대도에 머물렀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양식성을 가진 분에게 이 서책을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그분을 선교사로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출발부터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독일의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로부터 진행되었던 이 시발점을 거기에서부터 선교사의 자격을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의구심과 그리고 이번에 아편의 문제, 중국 국방의 문제, 그 다음에 영국 정부를 위한 그 일하는 그 사역 문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거론을 하셨는데 과연 기출라프 선교사가 이런 낮에는 정부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와서 20일간 있으면서의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만 이분을 정말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의 그 성장 배경을 볼 때는 좀 더 이분의 그 원어는 어게인 사건의 그 경험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권 박사님께. 그 부분은 선교사로 이분을 보느냐 또 고대도냐 원산도냐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 짓고 결판 짓기는 어렵고요. 이런 논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것이 사회규출라프 학술 세미나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제 매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여기에 깊이 연구한 학자들을 우리 오늘 세 분 모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실록에 있는 내용이든지 뭐 일성록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2023년에 저하고 신호철 장로님, 김주창 장로님하고 같이 한 그 귀즐라프 선교사의 조선 방문이라는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역사 자료들은 거기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도냐 원산도냐는 이제 작년에 깊이 있게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제가 우리 권평 박사가 박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학회 있는데 가서도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발표 자료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은 왜 이래서 원산도라 그러는구나. 그냥 뭐 우겨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또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오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고대도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원산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발전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귀질라프에 관한 그렇게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 같은 거, 슐라이트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빨리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실록 같은 것들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저희가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조금 원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번역을 해서 그런 것들 자료들을 쌓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귀질라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귀질라프가 이제 온 것을 기념한 192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좀 귀질라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사료도 많이 모으고 말씀하신 번역 작업도 좀 진행이 되고 또 정부 관련된 그런 문화재청을 통한 이제 문화재 유적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단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횟수를 이렇게 한 번에서 두 번 혹은 세 번 조금 늘려가시면 어떨지, 그러면서 함께 이 신대원이나 혹은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귀질라프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어떤 연구 논문을 했을 때 시상을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서 교회사 학회를 비롯해서 관련 학회들에게 같이 좀 협조하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론화하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저도 짧게 보면서 정말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구나. 왜냐면 사실 경건주의라든지 아까 헤르노르트, 모라비안 이런 것과 어떤 귀질라프의 어떤 영향들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작년에 할 거를 올해 할 걸 그랬어요. 작년에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또 학회에 오시면 더 풍성한 그런 왜 선교사인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지 그런 데 대한 이야기들을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 그렇게 해서 또 좀 분명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논의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